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 한성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식과 전문가 시스템을 주제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정보가 생성이 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지식 그리고 우리 인류가 가진 지혜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자료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 그래서 특정 분야에서 관측된 값으로서 가공되지 않은 것, 사실인 것처럼 관측되지만 오류나 잡음이 포함된 것이 바로 자료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관련 연구는 이 자료, 오류나 잡음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공신경망이라든가 기계학습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 이전에는 요 정보 처리 시스템, 우리가 정보 처리 자격도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 정보를 주로 이제 다루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의미 있는 데이터를 이야기하고요. 자료를 가공해서 어떤 의미나 목적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의미가 포함된 것이고요. 지식은 이 정보 처리 시스템 이전에 인공지능 2차 붐의 그 핵심이 되었던 내용이고요. 가치 있는 정보를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직접 이렇게 쌓아놓고 체계화해서 장래의 그 사용에 대비해서 보편성을 확보한, 그러니까 정보와 가치가 포함된 것을 지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지혜는 패턴화된 지식입니다. 그래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얻은 지식보다 높은 수준의 통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식과 추론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 이번 차시에서 할 내용들은 이 지식과 지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제 지식을 바탕으로 이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모라베게 역설처럼 실제 과거 인공지능 시스템은 저 밑단에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의미 있는 데이터를 캐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컴퓨팅 파워라든가 알고리즘들이 부족해서 그랬었죠. 근데 이 지식이나 지혜를 처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모라베게 역설이 참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 시스템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시스템 또는 지식 기반 시스템에서의 지식은 가장 핵심이 되는 재료가 되겠고요. 기존에 입력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지식을 추론하고 이 새로운 지식이 맞다고 판단되면 축적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지식 기반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은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활용도 높았고 사람들의 관심이 높았는데, 지식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변형되고 생성되는 수많은 지식을 사람으로부터 기계에 입력해 넣는 것이 한계가 가져오면서 지식 기반 시스템이 약간 주춤하게 되었죠. 근데 인터넷의 발달과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 스스로의 어떤 지식이 축적됨으로써 다시 한번 이 지식 기반 시스템이 인공지능에서 다시 빛을 발할 날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에 이제 집어넣어서 사용하려면, 지식을 넣어서 사용하려면 지식을 컴퓨터에 맞게 표현해 줘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지식을 기호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뭔가를 인식한 것들을 인공지능에 넣어서 하려면은 고양이는 수염이 있다, 고양이는 귀가 세모 모양이다, 고양이 눈은 동그랗다, 야옹하고 운다,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한다고 해도 그 고양이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는 없죠. 이건 프레임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 프레임을 어디까지 해야 고양이고 고양이 아닌 것을 판단하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계산, 곱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 원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응용해서 나온 셈 원리를 학습 가능한데, 이런 지식도 역시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컴퓨터에 이제 인공지능에 넣었을 지식 표현 방법은 실제 컴퓨터에서 실행 가능한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을 사용해서 그 여러 가지 지식 표현 방법을 쓰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특이한 그
그 특수한 방법에 의해서 지식 표현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지식을 입력해서 인공지능 시스템에 넣고 이제 출력하는 형태. 자, 그러면 의사는 이 인공지능 지식공학자라고 하는데요. 이 지식공학자한테 기침을 하고 열이 나면 갑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안내해 줍니다. 물론 이건 굉장히 쉬운 사례인데 어려운 것들이 있죠. 뭐 폐결핵이라든가 또는 좀 심한 병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요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지식공학자한테 주면 그걸 거기 지식 표현에 맞게 인공지능 시스템에 넣고 그리고 그걸 출력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면 환자들은 의사 없이도 의사의 전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이제 지식 표현의 그 가치이고요. 실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친 이런 내용들도 따로 지도해서 그 지식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지식 표현의 방법은 인간 지식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몇 가지 없습니다. 규칙, 프레임, 스크립트, 객체지향, 명제, 의미망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다 생소하리라 느낄 텐데요. 그냥 느끼시는 대로입니다. 수학에서 명제 배우셨죠? 그 명제가 바로 그 명제입니다. 규칙이라는 것은 영어 문법에서 if, 뭐뭐라면 뭐뭐다. 이게 규칙이죠. 자, 신호등이 빨간색이라면 서야죠. 이게 우리의 규칙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때리면 감옥 간다. 이런 게 다 규칙인 거죠. 때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의미망은 사전 같은 지식입니다. 사전 같은 지식이에요. 어떤 단어를 갖다가 연결하려면 다른 단어를 이용해서 연결시키면서 그 지식을 갖다가 이렇게 크게 넓혀가는 그런 형태가 바로 의미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레임은 여러분들이 상품 또는 제품을 사게 되면 그 제품에 대한 그 각각의 아이템 그리고 항목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를 통째로 만들어낸 틀, 그게 바로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격자 형태의 어떤 속성과 값을 갖는 그런 형태가 바로 프레임이고요. 스크립트는 말 그대로 그냥 나열, 이해하기 나열입니다. 그리고 객체지향은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의 그 객체지향, C++ 같은 그런 객체지향 방법론이 되겠고요. 다음 실습을 통해서 지식과 추론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표현은 기계에 지능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추론의 기반이 되는 방법입니다. 지식을 바르게 표현하면 기존에 축적된 지식을 토대로 새로운 지식을 이끌어내거나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추론 능력이 생깁니다. 추론을 이해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으로 원푸스 월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사이트에 한번 접속해 보세요. 자, 이 원푸스 월드는 여러 개의 방이 통로로 연결된 세상입니다. 여기 맨 왼쪽 끝에 캐릭터의 모습이 보이죠? 이걸 우리는 에이전트라고 부르고요. 아바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에이전트가 이제 이동해서 요 방을 통과해야 되는데 방 어딘가에는 거대한 괴물인 원푸스가 있습니다. 원푸스를 만나면 아바타 또는 에이전트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방에는 바닥이 끝없이 이렇게 뚫려 있는 구덩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구덩이가 존재하는 방에 들어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에이전트가 죽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방에는 금더미가 놓여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의 목표는 이 방에 있는 모든 금을 발견해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물론 원푸스와 구덩이를 피해야만 하겠죠. 그래서 이를 정리해 보면 원푸스 월드에 존재하는 요소는 괴물 원푸스와 구덩이, 금으로 총 3가지가 있고 여기에서 활동하는 아바타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각각의 요소는 특징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 세팅에서 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벽을 이렇게 제껴 놓으면 보시면 여기 원푸스가 있죠. 원푸스의 주변에는 이렇게 스탠치라고 해서 악취가 난다고 이렇게 뭔가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상하 좌우로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덩이의 경우, 구덩이가 있는 경우에는 브리즈, 미풍, 바람이 살살 불어 들어오겠죠. 여기 구멍을 타고. 그래서 여기 위에, 아래, 그 다음에 좌우 이렇게 네 군데에 그 바람이 들어오는 그 단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이 있는 곳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 아바타 에이전트가 이 구덩이와 원푸스를 피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 금을 쟁취하게 되면 뭐 승리하는 게임이 됩니다. 물론 금을 쟁취하지 못하고 이제 구덩이 빠지거나 원푸스에 잡아먹히게도 되는데,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방을 이렇게 덮어버리고 새롭게 다시 한번 하게 되면, 보시면 이 안에 아까 있었던 원푸스라든가 낭떠러지, 구덩이 같은 것이 이제 다 이제 바뀌었겠죠. 랜덤하게 이제 있을 테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금 8개, 그래서 점수를 다 차지하면서 원푸스를 피하고 구덩이를 피하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그 환경에 있는 에이전트의 주된 어려움은 초기의 세상, 즉 환경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덮여져 있고 그때그때 난수를 통해서 원푸스의 위치나 구덩이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에이전트가 추론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를 한 번씩 이동해 볼까요? 화살표를 이동해서 상하 좌우로 이동하면 됩니다. 우선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동해 보시면 지금 아무것도 없죠. 뭐 악취라든가 미풍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 상하 좌우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보면 브리즈. 그렇다면 요 옆에 구덩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브리즈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쪽에 구덩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내려가 보면 알 수가 있죠. 네, 보시면 브리즈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추론을 통해서 여기와 여기 겹치는 이 사이가 구덩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피해서 가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내려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 보면 이렇게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추론해 보면 이쪽 오른쪽 방이 브리즈라는 바람이 이제 불어오게 될 겁니다. 예, 황금도 있네요. 예, 이렇게 황금도 있고, 이럴 때는 엔터를 해서 먹으면 되겠죠? 그리고 내려가서 보면 이제 스탠치, 악취가 나요. 이쪽이나 이쪽에 어딘가에 있겠죠. 아니면 이 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 황금을 먹고 이쪽으로 지나갔어야 되는데 이거 추론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게임 오버가 됐습니다. 이런 형태로 에이전트의 이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동을 통해서 추론하는 그 과정들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지식기반 인공지능은 이런 도전의 결과물입니다. 지식기반 인공지능의 접근 방법은 일련의 지식을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푸스라는 괴물이 사는 세계를 여행하는 에이전트는 그 세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더라도 상식을 활용해서 원푸스 월드를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한번 다시 새롭게 해서 이동하면서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탈출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서들, 우리는 뭔가 오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상식들을 통해서 뭔가를 추론해내고 앞으로 어딘가에 있을 그 환경들을 이제 추론해낼 수가 있는 거죠.
즉 원푸스가 있으면 근처에는 악취가 난다라든가 구덩이 근처에 가면은 바람 소리 또는 바람이 불어온다 등의 생존을 위한 상식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강점은 이런 단순한 명제 또는 추상적인 지식을 구체적인 상황으로 끌어와서 금을 찾되 원푸스를 피하고 동굴을 빠져나간다는 그 최종의 목적을 달성해내는 고도의 추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시각 언어의 종류에는 구조도, 그림 설계도 등 이미지를 지식 표현으로 하는 방법이 있죠. 요새는 굳이 전문가 시스템에 쓰진 않고 딥러닝에서 비전이라든가 시각 인식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이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들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주석 태깅을 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어떤 확장 태그 같은 것들 많이 쓰죠. 그리고 상징 언어, 뭐 수학의 기호나 공식들, 이거는 특별히 어떤 그 수학의 논리나 이런 것들을 증명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 의사 결정 트리는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전체적인 구조를 트리 형태로 구분해서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규칙은 if then으로 되어 있어서 뭐뭐라면 뭐뭐 한다라는 그런 형태로 구성해서 컴퓨터에 잔뜩 집어넣으면 거기에 따른 그 어떤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데이터, 객체와 관계로 구성된 표현 형식의 지식이고요. 논리 언어는 명제, 논리, 기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식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멘틱 네트워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 통계적 지식 이런 다양한 그 지식 표현 방법이 있고요. 이런 지식 표현이 되면 자연스럽게 뭔가를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추론해낸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없는 지식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그걸 끄집어내서 알려주는 것들이 바로 추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첫 번째 규칙입니다. 규칙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빨간색 뿌릴 때는 기다리고 초록색이라면 건너도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규칙이죠. 그래서 앞에 조건부 초록색 불이라면 속성이 됐죠. 판단, 건너간다. 그래서 if와 then, 조건부와 결론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걸 하나의 그 변수값으로 넣고 컴퓨터로 돌리면 이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참거짓을 발견해낼 수가 있겠죠. 초록불이 G고 건넌다는 건 walking, 뭐 W로 놓고 빨간색은 red, R로 놓고 멈춘다는 stop, S로 놓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G가 되면 이제 walking, W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이제 컴퓨터가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는 형태가 바로 규칙입니다. 이런 형태가 있죠.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 실수로 죽이면 사형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은 그 법적 지식을 이렇게 규칙으로 모아놓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굴 대체할 수 있느냐? 바로 변호사 또는 법관, 검사를 대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규칙은 뭘 할 수 있냐? 상황이 있으면 행동을 하고, 전제가 있으면 결론을 내리고, 증거가 있으면 가설을 세우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 그래서 그에 따른 뭐 분야, 의료 분야라든가 생물학 분야, 상담, 컨설팅, 그 다음에 이런 법제와 같은 것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인공지능 문제로 왜 이렇게 어렵냐? 이게 하나가 아니라 법조문도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 and와 or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앞서 우리가 살펴본 세일즈맨 문제 있잖아요. 이 세일즈맨 문제 12개, 13개의 조건이 붙으면 그 계산량이 폭발적으로 느려서 컴퓨터가 느려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어금니가 발달했고 포유류이고 뭐 풀에 살고 북극에 살고 뭐하고 엔드가 많아지면 이제 그걸 찾는 계산량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그걸 찾기 위한 방식이 필요한데 바로 여기에 전문가 시스템이 그런 알고리즘들을 담고 있고, 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휴리스틱 탐색 방법을 이용해서 이 if문이나 then에 있는 저 값들을 찾기 위한 계산을 굉장히 사람 경험적으로 찾듯이 기본적인 모든 것을 찾지 않고 필요한 것들만 같이 치면서 찾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게 돼서 전문가 시스템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지식 표현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치타는 다리가 4개다.
다리가 4개인 것은 표류이다. 그러면 여기에 치타는 포유류다라는 그런 명제나 지식이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죠. 어떻게? 지식표현의 논리. A는 B이고 B는 C라면 A는 C라는 걸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치타는 포유류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yes라고 컴퓨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꼬맹이 어린아이한테 물어보시면 걔도 모릅니다. 치타는 다리가 4개고 다리가 4개인 건 포유류야. 그러면 치타 포유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경험이 없고 어린 학생들은 잘 몰라요. 그 의미를. 그래서 이 컴퓨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근데 이런 3단 논법, 4단 논법, 5단 논법 이렇게 여러 개가 이제 연결되어 있어서 치타는 뭐 달리기를 잘하냐 같은 것들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컴퓨터가 사람처럼 추론하고 지능 있는 형태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의학 지식을 여기다가 잔뜩 넣게 되면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며 몸에면 감기라고 판단할 텐데 거기에 이제 피를 토하고 뭐 몸에 부종이 생기고 한다면 그런 값들은 없었는데 이제 폐결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전문가 시스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두 번째 표현 방법은 의미망입니다. 있는 지식 단어들을 다 나열한 뒤에 이거를 그래프 구조로 다 연결시키는 겁니다. 인터넷 연결하는 거와 똑같아요. 이 지식들을 연결시켜서 그 연결의 관계를 동사, 수식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은, 장미는 식물이다. 이지로 표현하면 되죠. 소나무는 식물이다. 이지로 표현하면 되죠. 자, 식물은 광합성을 한다. 두로 표현하면 되죠. 식물은 뿌리를 가졌다. has로 하면 되죠. 이렇게 그 관계들을 처리함으로써 이제 컴퓨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표현 방법은 그 오른쪽에 있죠. is a 가로 열고 식물, 콤마 장미. 여러분들이 코딩을 조금만 해보셔도 여러분의 함수 표시 is라는 함수에 가로 열고 거기 값 2개를 넣은 걸 알 수가 있죠. 이 둘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추론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뿌리와 식물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뿌리와 소나무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식물이 뿌리를 가졌고 소나무가 식물이라면 이제 소나무는 뿌리를 가졌다라는 어떤 지식이 없더라도 이제 추론해낼 수 있는 사항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광합성을 하느냐라고 하면 소나무는 식물이기 때문에 식물은 광합성을 하니까 식물은 광합성을 한다. 이렇게 상속의 관계를 이용해서 추론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실제 이 C 언어라든가 파이썬 이런 걸로도 만들 수도 있고요. 이전에 얘기했던 프롤로그나 또는 리스프라는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이런 논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행체에 대한 관련된 그 의미망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면 이제 지식 표현 방법은 옆에 써 있는 대로 하죠. 그래서 추론, 비행체 중 프로펠러를 가진 건 무엇이냐? 그리고 미사일을 가진 비행체는 여객을 수송할 수 있는가? yes, no. 또 위의 것은 무엇인지를 맞추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그 전체적인 어떤 비행기에 관련된 지식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얘는 이제 보통 사람보다는 더 비행기에 잘 아는 전문가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영역들을 다 의미망으로 이렇게 지식을 구축해 놓으면 전 세계에 있는 지식이 다 구축이 되면서 이 세상에 있는 컴퓨터나 인터넷이 다 지능을 갖는 그런 세상도 한번 꿈꿔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은 지식을 서로 관계 있는 것들이 분류, 상하관계에 따라 구성한 건데요. 간단하게 어떤 속성이 있으면 속성에 대한 값을 이렇게 테이블 구조로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키, 몸무게, 지능 이렇게 집어넣고 이게 사람이고 성인 여자고 영이고 하면 이걸 통해서 이 프레임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거에서 많이 사용해요. 자동차 회사에서 지금 이 자동차에 부품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려면은 뭐 데이터베이스를 쳐도 되지만 이제 그런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지 못한다면 가장 유사한 건 어느 회사에 어느 자동차에 어느 부품을 써야 되는지를 얘가
찾아낼 수가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프레임, 자동차 프레임이 있으면 자동차 프레임 안에 엔진이라는 게 있고 엔진에 대한 프레임이 또 있죠. 엔진에 대한 특성들이 또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조향장치에 대한 프레임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제동장치, 브레이크나 뭐 이런 것에 대한 프레임이 따로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지식이 계속 분산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의 큰 자동차 업계가 이렇게 크게 될 수 있는 게 이 하청 업체들과의 끈끈한 협업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지식들이 이렇게 프레임으로 연결돼서 그 하나의 자동차 산업이 생태계가 조성이 돼서 거기에서 효과적으로 뭔가를 찾아내고 새로운 지식을 구축하는 그런 형태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는 논리입니다. 논리는 인간의 언어적 지식을 기호화해서 참과 거짓을 증명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논리식입니다. 수학에서 사용하는 명제, 논리, 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논리를 하기 위해서는 영희는 여자입니다. 는 명제로 지금 보죠. 근데 명제가 아닌 거, 대표적으로 오늘은 인공지능을 공부해야지. 이런 의도나 이런 것들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축구는 재미있어. 재미없는 사람도 있죠. 근데 영희는 여자라는 건 우리가 다 합의한 바이기 때문에 이런 명제를 바탕으로 해서 참 거짓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으로 하나의 어떤 변수에 집어넣고 이걸 판단하게 되면 이제 논리, 컴퓨터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에 관련되어 있는 지식들을 이렇게 명제로 놓고 과연 이 명제가 맞는지를 조사해 보면 수학 어떤 그 원리나 그 공식들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웬만한 수학자들보다 더 똑똑한 시스템을 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로 논리의 경우에는 앞에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희는 여자입니다의 경우에는 앞에 female 가로 열고 영희 함수 형태로 딱 구성하고 그 안에 값을 넣어가지고 참 거짓을 갖는 함수가 되겠죠. 당연히 여기서는 yes가 될 겁니다. t가 되겠죠. 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영희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서술어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처리함으로써 이제 일반적인 문장들을 참과 거짓을 이렇게 분별할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컴퓨터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판단할 수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로 논리는 어떻게 활용하냐? 하늘을 날 수 있다면 날개가 있다. 펭귄은 날개가 있다. 펭귄은 하늘을 날 수 없다. 날개가 있어도 하늘을 날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가 있겠죠. 이 수로 논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판단해내는 그 방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한 문장은 아까 전제와 뭐 조건과 뭐 결론, 그 다음에 상황과 뭐 이런 결과, 이런 것들을 다 기호화 시켜가지고 처리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논리를 갖다가 증명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논리나 문장들, 의미망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상징체의 기호로 처리함으로써 이러한 인공지능 그 패러다임을 뭐라 하냐면 기호주의 학파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마빈 민스키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많이 개발을 했어요. 초창기에는 계산량이 너무 복잡해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지식들을 상징해서 때려 넣어주면 이 컴퓨터는 사람처럼 똑똑해질 거야.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인공지능 부활을 알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추론하냐? 명제, 서술명제. 첫 번째 균합적 추론입니다. 여러 개의 사실로부터 증명하는 거죠. 사과, 복숭아, 아보카도는 과일이다. 그러므로 과일에는 씨가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역적 방법입니다. 연역적 방법. 대전제가 있고 과일은 씨가 있다. 사과는 과일이다. 그러니까 사과는 씨가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류가 보편적으로 과학 시간에 배워왔던 그 추론 방법입니다. 추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지식,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뭐 판단하는 거는 보통 사람이 하는 건데 셜록 홈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판단해서 사람을 놀랍게 하는 그런 기술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추론 능력은 뭐 인간이 가진 대단한 그 지능의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균합과 연역을 했는데 인공지능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 이 균합적 추론과 연역적 추론을 쓰지 않고요. 보통 일반 프로그램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유추라는 방법을 씁니다. 귀추 또는 가추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실과 사실을 통해서 특수 사실을 추정하는 방법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A 바이러스의 백신은 B다. C 바이러스는 A 바이러스와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니까 B 백신도 C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기존에 없는 데서 유추해서 쓰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인공지능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지금 쓰고 있고 이후에 이제 유사도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들로 이제 발전해 나가면서 인터넷상에서 지금 많은 추천 시스템, 협력 필터링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추천하는 시스템들이 많이 뜨고 있고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또는 뭐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데 가면 다 추천해 주죠. 유튜브도 이런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처리하는데 이런 방법론들이 같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너무 기계학습, 딥러닝에만 몰입할 필요 없고요. 기존에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이런 방법론도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론논리 추론을 통해서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진실에 대해서 거짓말을 만든 후에 모순이 생기는 사례를 통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하는 거죠. 진실인데 여기다 거짓말을 만들어요. 그래서 모순이 생기면 진실이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요 논리융합 방법이고요. 날개가 있어도 하늘을 날지 못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 컴퓨터에다 기호화시켜 넣었어요. 그래서 이걸 증명해라. 그러면 이제 부정을 하는 거죠. 먼저 거짓말을 만들어요. 날개가 있으면 하늘을 날 수 있다. 그래서 진실을 원래 부정을 해요. 그래서 진실의 부정이 거짓임으로 처음에 진실이 참인 형태. 펭귄 같은 사례들을 이제 찾아냄으로써 날개가 있지만 하늘을 날지 못한다. 그래서 진실이 부정이 되는 거죠. 날개가 있으면 하늘을 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뭐 닭이라든가 타조도 그렇고 펭귄도 이런 걸 통해서 날개가 있어도 하늘을 날지 못할 수 있다라는 증명이 참임을 추론해내는 방법이 바로 이 수론논리 추론 방법입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 이 당연한 말이 우리들이 많이 쓰는 법정에서 쓰는 것들이에요. 너무 당연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지능적으로 만들고요. 이런 걸 구축해서 만든 시스템이 계속 얘기해드렸던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주 좁은 범위의 특정 문제 영역에 양질의 특별한 지식을 적용해서 만든 시스템이고요. 1980년대 상업적으로 아주 성공했습니다. 이후 1990년, 거의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아직도 산업, 공장이라든가 이런 회사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식이 계속 변하지 않고 변하더라도 그 비용이 적절한 시스템이라면 지속적으로 이제 넣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 보험, 증권 이런 데서 처음에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전문적인 시스템을 딱 이렇게 보면 아주 간단하게 생겼어요. 기존 전문가의 지식을 몽땅 다 그 하드디스크 또는 저장 장치에다가 넣었습니다. 그걸 지식 베이스라고 해요. 어떤 형태로 넣냐? 룰이나 논리나 의미망이나 뭐 이런 형태로 넣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추론 엔진을 사용합니다. 이 추론 엔진은 아까 유추법을 사용한다거나 또는 탐색 방법을 사용한다거나 지금은 이 지식 베이스에다가 기계학습, 딥러닝을 넣어서 융합해서 쓰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론해서 그 결과를 갖다가 사용자한테 인터페이스, 모니터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럼 사용자는 질의를 하고 추론 엔진이 확인한 다음에 지식 베이스에서 끌어다가 넣고 답변하는 형태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시스템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지식 베이스에 있는 지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AND와 OR 조건, 그 다음에 충돌되는 것도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추론 엔진이 원하는 시간 내에,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의학 지식을 물어보고 거기에 따른 약을 좀 추천받으려고 이렇게 넣었는데 2시간 뒤에 나옵니다. 또는 20시간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아파서 힘든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의사들처럼 처방해 줄 수 있는 추론 엔진 시스템, 바로 이게 전문가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문가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문가 시스템은 그 개의 혈통, 그러니까 개의 품종이 무언지 알아맞추는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여기 사이트를 보시면 울프럼 알파라고 있죠. 요 울프럼 알파는 수학으로부터 시작된 이런 사이트인데요. 여러 가지 인공지능 시뮬레이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보시면 전문가 시스템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선 이해하기 쉬운 개의 품종을 맞추는 전문가 시스템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yes, no로 이제 답을 하면 이제 이 전문가 시스템이 어떤 혈통을 가진 어떤 품종의 개인지를 맞춰주는 문제인데 세계에는 뭐 세상에는 많은 품종의 개들이 있죠. 그리고 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잘 판단해서 해놨는데 그 종류가 굉장히 많으면 복잡도가 높아지면서 실제 묻고자 하는 그 지식의 양이 늘어나면서 계산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죠. 이거를 해결해 낸 것이 바로 이런 전문가 시스템의 추론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첫 번째 질문, 여기 사냥개인데 어떤 거냐? 뭐 냄새나 아니면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고 추적하는 그런 개인지를 물어보죠. 그래서 yes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뭔가가 일어나고 이제 다시 묻죠. 근육질의 개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근육질의 개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컴팩트하냐? 좀 작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예, 제가 생각하는 건 좀 작다고 이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누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만화의 스누피랑 닮았냐? 예, 닮은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네가 생각하는 개는, 이 품종은 비글이라는 품종인데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답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은 이렇게 냄새 이런 걸 맡고서 추적하는 사냥개이고 근육질에 작고 스누피를 닮았기 때문에 비글이다. 비글은 한번 보실까요? 비글 이렇게 비글종이 요겁니다. 스누피 닮았죠. 그리고 여기 근육질이고 좀 작죠. 그리고 냄새나 이런 후각이나 시각이 굉장히 발달한 사냥개라서 이 비글종을 이렇게 맞춘 거죠. 이게 이 전문가 시스템의 큰 특징입니다. 그 전반적인 추론의 과정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다시 한번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뭐 이번에는 뭐 이런 냄새나 이런 걸로 추적하는 사냥개 종은 아니다. 그러면 여러 개를 이렇게 비교해서 해보죠. 그러면 중간이나 큰 개냐? 뭐 그렇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스토키 예를 들면은 땅딸막한 그런 형태인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리가 짧고 이런 개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죠. yes. 그리고 컴팩트하냐 작냐 그리고 파인 코트 이 피부 그러니까 여기 겉에 털이 아주 부드럽고 작게 이렇게 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묻는 거죠. 그리고 피부 걷고 있는 이 피부가 이렇게 쇼트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피부 색깔이 빨간색이냐 yes라고 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는 불독이다. 왜냐하면 너가 이렇게 yes라고 했기 때문에 요걸 바탕으로 이거와 부합되는 그 내용을 가진 개를 가지고 하겠죠. 불독은 여러분 아시니까 뭐 참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거 말고도 예를 들면 이 사이트 냄새를 맡고 뭐 근육질은 아니고 그러면은 그런 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난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이 꼭 정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없으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답을 못 내주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요 익스퍼트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에서 한번 개 품종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전문가 시스템에서
이 많은 지식들의 그 경우의 수, and나 or와 뭐 빨간 피부에다가 큰 몸짓, 그 다음에 사냥 깨이면서 달리기 잘하고 하는 이런 and or와 조건을 갖게 되면은 추론해내는데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문가 시스템들이 yes, no로 이렇게 가지치면서 트리 구조 형태로 분해하면서 이렇게 추론하고 의사 결정하는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익스퍼트 시스템의 아주 간단한 프로토타입 형태의 시뮬레이션을 해봤고요. 실제 의사의 지식을 익스퍼트 시스템으로 만든다거나 또는 좀 더 복잡한 광물을 발견하는 것들 또는 뭐 용광로의 온도를 조절하거나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약품을 넣어서 더 강한 쇠를 만든다거나 하는 이런 지식들은 다양한 규칙이라든가 프레임 또는 의미망 또는 논리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추론해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겠죠. 이런 것들을 극복해서 만든 시스템이 바로 익스퍼트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은 크게 규칙 기반, 논리 기반, 퍼지, 신경망, 데이터베이스, 온톨로지 이런 형태의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 종류를 보시면 지식 베이스가 어떤 지식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쓰이냐? 감시, 계획, 교육, 그 다음에 어떤 시뮬레이션 또는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그 다음에 설계하는데, 예측하는데, 그리고 제어하고 진단하고 처방하고 해석하는데 전문가 시스템들이 많이 활용되었고, 대표적으로 뭐 용광로에서 뭔가 온도를 조절한다거나 뭔가 새로운 재료를 갖다 넣을 때 기존의 전문가들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두었다가 그 온도라든가 용광로 안의 색깔, 그 다음에 습도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알아서 새로운 아주 품질 좋은 그런 철강을 만드는 이런 것들도 사용하거나 또는 광물, 땅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과연 이 밑에 석탄이 있는지를 캐기 위해서 뭐 그냥 바로 채굴하기는 돈이 많이 듭니다. 실제 이 구멍을 뚫어서 있는지 없는지 뚫었는데 만약에 뭐 10km까지 밑에 뚫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 뚫는 비용이 뭐 천문학적인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함부로 뚫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문가들, 뭐 지리학 전문가죠. 거기에 어떤 화학적 원소가 들어있는지를 다 분석하고 지층의 구조는 어떤지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를 뚫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전문가 시스템도 개발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의 어떤 시스템을 설계하는 그런 형태의 내용들의 어떤 그 분야에 많이 적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지식과 전문가 시스템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딥러닝과 기계학습 또는 뭐 자연어 처리 시스템에 좀 이렇게 빛을 가려서 어떤 가치나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감춰져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어떤 기술을 배우기 위해선 과거의 역사를 좀 배워야 하듯이 이 전문가 시스템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탐색 알고리즘, 휴리스틱 탐색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한 다음에 새로운 기계학습이나 딥러닝 또 새롭게 등장하는 기법들에 대해서 많이 이해한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시스템과 지식에 관련된 부분을 안내드렸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